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 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책은요.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코르넬리아 토프 작가가 쓴 침묵을 배우는 시간 서교 책방 도서입니다. 이 책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침묵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침묵도 소통의 방식임을 강조하며 말과 침묵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작가는 무조건적인 침묵이 아닌 전략적 침묵, 그러니까 말의 양을 조절해가며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이 침묵의 힘이 어떤 설득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별로 정의해 놓은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침묵을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응용력을 키워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작가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말의 홍수 시대에는 침묵이 최고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주변에 자신감 넘치고 믿음직하며 존경을 받는 인물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말을 아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또한 침묵할 줄 안다면 인격의 성장과 정신적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종교에 무건 수행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침묵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면 역설적이게도 더 세상에 다가갈 수 있다. 침묵은 인간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원천인 것이다. 침묵을 통해 말의 무게를 싣는 법 궁금하시죠? 책에서 제시하는 쉬운 한 가지의 침묵의 기술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 내용들을 추려서 들려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편안한 시간 가져보실까요? 잔잔한 물이 더 깊다. 말이 적으면 똑똑하고 교양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친다. 실제로는 어떻든 간에 말이다. 거기에 미소까지 보태지면 20%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 부른다. 안경을 끼면 더 지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입을 다물어야 더 똑똑해 보인다. 지인 중 박사 학위를 딴 여성이 제약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보다 학력은 낮지만 경험이 풍부한 동료 직원들이 일 처리도 훨씬 빠르고 실력도 뛰어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주눅이 들어 말수가 줄었고 미팅이나 회의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경험이 부족한 것이 탄로날까봐 자꾸 소극적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동료들의 평가였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료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부터 성격도 좋고 유능해요. 까지. 자신은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상황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녀를 능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한 것일까? 이것은 그녀가 미팅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열심히 경청하고 이 사실을 동작이나 추임새로 표현한 결과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이 낫다는 선인들의 지혜를 따른 것이다. 입을 다물면 지적으로 보인다. 아니, 실제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지적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 없이 아는 건 없지만 말을 해야 해 라는 충동을 따른다. 지적인 사람들도 그런 충동을 느끼긴 하지만 그 충동을 좇지는 않는다. 유혹을 이기고 자제할 줄 안다. 지성이 있어야만 자제할 수 있다. 침묵은 이해와 동의를 표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 보인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양이다. 그들의 법 원칙에 침묵하는 이는 동의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현대법에서는 이것을 암묵적 동의라고 부른다. 어떤 제안에 반박이 없을 경우 동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침묵은 계약을 성사시킨다. 물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곧 동의의 표시가 된다. 한 실험실 팀장이 자기 팀에서 실시한 실험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게 했는데 유독 한 여성 피실험자가 너무 좋은 대화였다며 상대 남성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런데 팀장이 알기로는 그 상대 남성은 평소 소통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궁금증에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더니 그 남성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로 네, 당연하죠. 정말요? 세상에 처럼 동의를 표하는 추임새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대화 상대였던 여성 팀원은 그를 달변가에 이해심이 풍부하고 표현이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거짓말 같은가? 그렇지 않다. 그 남자는 정말로 천재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뿐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런 방법을 통해 상대 여성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또 다른 힘이다. 당신도 싫지 않아? 이 어색한 침묵이. 윗집 아줌마와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미팅 시작 직전의 서먹한 분위기. 아이 손을 잡고 간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이 친구와 그 엄마. 이런 난감한 순간은 끝도 없이 많다. 오로지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주섬주섬 말을 늘어놓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말은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그저 고문 같은 정적을 깨트리기 위한 소음일 뿐이다. 도대체 우리는 왜 하루 8시간 동안 귀가 따갑게 들려오는 헛소리보다 침묵을 더 난감하게 느끼는 걸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도 이러다니 정말 도대체 왜? 침묵이 알려주는 것들. 우리가 정적을 난감하게 느끼는 이유는 정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조용할 때 찾아오는 생각이 두렵기 때문이다. 수자는 아침에 남편과 말없이 밥을 먹으면서 난감한 침묵의 상황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았다. 남편이 말없이 식탁에 앉아있으면 왜 견딜 수가 없지? 남편은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내 열등감 때문일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등감이 심할까? 그리고 내 열등감을 왜 남편이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걸까? 내가 하면 되는데. 안 되더라도 시험해 볼 수는 있잖아.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조용히 있는 건데 내가 오버하는 걸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남편이 조용히 있어도 괜찮을 때가 있어. 생각해보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남편은 정말 이렇게 가만히 마주 앉아 있어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걸까? 어쩌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지.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로 수자는 식탁에서 남편과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야깃거리를 찾으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았다. 물론 수자는 똑똑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며 자기 성찰에 뛰어난 여성이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는 식탁의 정적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만약 수잔이 억지로 정적을 깼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 왜 입 다물고 있어? 사랑이 식은 거야? 집에서조차 단 5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일 생각 좀 했어. 또 그놈의 일타령. 둘이 도란도란 대화하면서 즐겁게 식사하면 오죽 좋아? 밥 먹는 시간에도 꼭 일 생각을 해야겠어? 나한테는 관심도 없지? 당신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의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부부가 더 열정적으로 입을 다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입을 다물면 적어도 싸움은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부에게는 부부 심리 치료사나 소통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진단하는 침묵이 오히려 축복일지도 모른다. 물론 관계는 소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소통할 능력이 없다면 침묵하는 편이 낫다. 말이 오히려 침묵보다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도발적인 질문에는 이렇게 대처하라. 세상이 너무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탓에 스트레스는 우리의 소통에까지 침투했다. 쉬지 않고 상대에게 자기 뜻을 강요하려 든다. 최근에 한 동료가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다.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A형 간염 주사는요? 동료는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요. 절룩거리면서 들어오는 거 못 보셨어요? 만일 의사의 덫에 걸려 안 맞았는데요? 하고 대답했더라면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예방접종까지 할 뻔했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의사도 부당하고 비윤리적이지만 생각 없이 대답부터 해버리는 환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나마 이 의사는 솔직한 편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실제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그런 사례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정말 가관이었다. 우리 사장은 하루에 한 번꼴로 아무에게나 말을 겁니다. 방금 무슨 생각했어? 그럼 질문을 받은 직원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사장이 노린 게 바로 그거니까요. 아내가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면 그저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깜빡 속아서 솔직한 제 생각을 말했다가는 된통 당하거든요. 누군가가 하는 말, 자넨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는 식의 비난에는 대응하지 않은 게 상책입니다. 그냥 귀찮다는 듯 그러게요 라고 툭 답하는 게 최선이죠. 상사의 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꾸지람에도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팀원 중에는 항상 변명을 늘어놓고 사과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멍청한 짓이지요. 그런 도발적인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은 게 좋거든요. 그런데도 늘 누군가는 걸려들어요. 손바닥은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여성이 2차 세미나에 와서 성공담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나 삼촌과 싸우지 않고 보낸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어요. 매번 제 직업 때문에 언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녀는 화가인데 아버지와 삼촌은 그녀가 가업을 물려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일 때마다 그녀는 자기 직업을 변호해야 했다. 아버지, 거기 치즈 좀 이리다오. 고맙다. 너도 많이 먹어라. 내 수입으로 이런 치즈를 어떻게 매일 먹겠냐? 삼촌, 지난번 그 그림 얼마에 팔았냐? 우리 회사 한 달 월급은 되나? 딸, 왜 거지 취급이에요? 수입을 떠나서 아틀리에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아버지, 만날 물벼락 맞는 그 아틀리에? 돈 없어서 수리도 못했지? 딸, 수혜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수리 다 했어요. 아버지, 그래, 했겠지. 네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다 뼈라도 부러지면 병원비도 못 내는 주제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해마다 이런 대화에 지친 그녀는 세미나 이후로 전략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절대 두 사람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아버지, 아틀리에 월세 정도는 버냐? 벌써 딱지 붙은 거 아니야? 하긴 뭐 어쩔 수 없겠지. 예술가는 원래 가난을 벗삼는 직업이니까. 삼촌, 예술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지. 딸, 아, 네, 뭐, 그렇죠. 아버지, 혹시라도 그림 그리다가 지겨워지면 와라.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 그림쟁이라니. 딸, 네. 아버지, 그래, 그럼 됐다. 맥주나 한 잔 마셔야겠군. 그날 아버지가
그녀를 따로 불러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내가 그동안 한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갑을 물려받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한 것 같아서 아비도 기쁘단다. 사실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 다 철없던 시절 이야기지만. 어쨌든 내 딸이 예술가의 길을 걷는 것도 좋겠지. 이 사례에서 그녀는 침묵의 규칙을 잘 지켰다. 거만하게 굴거나 뚱한 표정으로 일관하지 않고 적절히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상대의 말을 경청한 것이다. 이런 경우 상대는 대부분 금방 의욕을 잃고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서거나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 상대의 비난과 도발에 일일이 발끈해서 달려들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보자. 그 편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모욕에 대처하는 법.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에 조건반사로 뒤받아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침묵도 좋다. 비언어적인 모든 것을 동원한 침묵, 찌푸린 이마, 앙다문 입,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말 그대로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생각을 하되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말로 하는 순간 효과는 사라지니까. 학자들은 텔레파시가 없다고 하지만 장담한다. 텔레파시는 분명 있다. 공격적인 침묵은 사장도 놀라게 한다. 한 프랑스 IT 기술자가 나를 찾아와 하소연한 적이 있다. 우리 사장은 매일 사무실에 와서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들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나는 전략을 바꿔보라고 충고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염라대왕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것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 충고를 공유했고 다음번에 직원들을 구박하러 사무실에 들어온 사장은 안타깝게도 마음껏 갈구지 못하고 물러났다. 말을 더듬더라고요. 표정이 굳어서 허둥거리더니 갑자기 사무실에서 나가버렸어요. 다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우리 전략이 먹혔다는 걸. 14명의 기술자가 하나같이 팔짱을 끼고 이마를 찌푸린 채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쏘아보고 있는데 제 아무리 강심장인들 견디겠는가. 사장은 평소처럼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직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희생물로 느끼지 않았다. 무기를 손에 쥐고 승리를 쟁취했다. 게다가 그날 이후로 사장의 말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하니 제법 큰 승리였다. 침묵으로 상사를 벌하라. 이 공격적 침묵은 특히 아랫사람들에게 유익한 무기가 된다. 나를 찾아오는 중간급 간부들 중에는 사장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장님 성에는 안 차나 봐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으면 그럼 사장의 과도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공격적인 침묵을 처방해준다. 다음에도 과중한 업무를 주거든 꼭 필요한 질문만 하고 최대한 말을 적게 하세요. 불평도 대꾸도 절대 금물입니다.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가 있다. 어째서일까? 내가 만나본 CEO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타인의 거부에 예민했다. 실제로 CEO들이 나를 찾아와 아랫사람들이 자신과 말을 잘 안 하고 냉정하게 군다고 호소한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묻는다. 늘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그러던가요? 생각해보니 좀 힘든 업무를 시킬 때마다 그러는군요. 그럴 때 입을 꽉 다물어 버린다고요? 네. 그럼 그건 업무가 과중하다는 신호겠네요. 그것도 아주 확실한 신호인 것 같으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듯 침묵은 때로 수천 마디 불평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만일 당신의 상사가 어지간한 침묵에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공격적인 침묵으로 대응해 보면 어떨까? 침묵은 협상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욕망이 강할수록, 시간이 촉박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한다. 이들은 봄에 사과나무 한 그루에 5톤의 비료를 들이붓고는 비료를 많이 줬으니 사과가 많이 열리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알다시피 그렇게 비료를 퍼부으면 사과나무는 여름이 오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이다. 사과를 얻고 싶다면 적정한 양의 비료를 주어야 한다. 말도 마찬가지이다. 논거를 제시하고 호소하고 상대의 반박에 줄줄이 변명을 늘어놓고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는 광경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봉 협상 때 흔히 목격되는 광경이다. 언젠가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기술자가 자기는 연봉 협상 때마다 만족할 만큼 연봉을 올리는데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음은 물론이다. 나는 내가 사장 역할을 맡을 테니 그 상황을 역할극으로 재현해 볼 것을 권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본 가장 짧은 역할극 중 하나가 됐다. 그가 말했다. 사장님, 지난 12개월 동안 제 업무는 물론이고 퇴직한 슈미치의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매니저 연수교육도 이수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러니 연봉을 2,000유로 올려주십시오. 끝이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참석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내가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하니 그들은 더욱 당황했다. 내가 웃은 건 그 기술자가 상황의 요점을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는 꼭 필요한 말만 던지고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장이 무슨 말을 하건 가만히 앉아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대답하며 관심을 보인다. 결국 사장은 매번 연봉을 올려주었다. 이 역할극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각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저분이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겠죠. 사장님 마음이 약한가 보네요. 운이 좋았네요. 이런 다양한 해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중 누구도 침묵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저렇게 조용하고 느긋하게 적은 말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 확신하는 자가 설득한다. 사실 사람들이 협상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물론 성공할 리 없다. 어떤 사람도 협상 중에 자신의 관점을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협상 전에는 몰라도 협상 중에는 자신과 자신의 입장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반면 앞에 본 그 기술자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 목표에 100% 확신이 있었다. 이런 확신은 그 어떤 논리보다 설득력이 있다. 개를 훈련시킬 때를 생각해보자. 주인이 반신반의하면서 명령하면 개는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주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앉아, 발 하고 명령을 해야만 순종한다. 의심과 확신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준 아기 엄마가 있다. 우는 아기를 겨우 달래서 재워놓았는데 집 앞에서 남자아이 몇 명이 왁자지껄하게 놀고 있었다.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남편을 보냈더니 특명을 받고 나간 남편은 아이들과 토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성적으로 좋은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듯 아이들을 조곤조곤 설득하려 한 것이다. 물론 아이들은 비실비실 웃으며 오히려 남편을 가지고 놀았다. 참다 못한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 말했다. 지금 저 안에서 아기가 자고 있어. 저 아기가 깨면 너희들 책임이야. 알아서 해. 그리고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당황했고 고민에 빠졌다. 책임지라고? 저게 무슨 소리지? 경찰한테 신고할 건가? 우리 엄마한테 이르겠다는 거야? 뭔지 몰라 불안했던 아이들은 금세 사라졌다. 놀 장소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황당한 상황은 싸울 의욕이 없는 상대를 만나는 일이다. 상대가 제 아무리 탄탄한 논리로 무장하고 권위를 내세워도 다 받아칠 자신이 있지만 입을 꾹 다문 상대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만큼 침묵은 위력적이다. 입장을 바꾸어 상대가 입을 다물면 당신은 어떤가?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신경이 곤두선다.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대다가 금세 양보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침묵 작전에 걸려드는 게 싫다면 혼자 불안에 떨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어라.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면 공은 상대에게 넘어가고 불안도 함께 넘어간다. 자신의 생각, 내면의 목소리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보다 힘이 세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심약한 협상 파트너에게는 더욱 그렇다. 물론 여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FEA에서 아기 아빠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역할을 헷갈렸다. 아기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의 동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많을 뿐더러 약한 나뭇가지처럼 쉽게 부러진다. 반면 아기 엄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이런 확신은 상대에게 꽤나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상대의 욕망을 읽는 법. 사람들이 대체로 판매사원을 꺼리는 것은 그들이 오로지 매상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판매사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매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경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판매사원, 필요하신 거 있나요? 고객, 노트북 좀 보러 왔는데요. 판매사원, 정말 잘 오셨어요. 마침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시작부터 틀렸다. 판매사원이 보여준 제품은 최신 시계,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멋진 노트북이다.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은 그게 아니다. 문서 작성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고급 사양일 필요도 없고 애초에 게임은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판매사원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판매사원 교육의 첫 번째가 경청을 통한 고객의 니즈 파악이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본 수칙을 지키는 판매사원은 정말 보기 드물다. 운 좋게도 나는 그런 사람을 몇 명 아는데 모두 판매왕들로 고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 물론 상사들의 평도 좋다. 이들이 판매왕이 된 것도 좋은 평판을 얻은 것도 모두 침묵이라는 아주 간단한 기술을 익혔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판매원이다. 하지만 난 판매사원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하지만 판매사원이 아니라고 해서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판매한다. 프레젠테이션도 판매다. 청탁이나 부탁도 판매다. 당신이 나의 소망을 사준다면 나는 그 대가로 감사를 드리겠소. 심지어 프로포즈도 판매의 일종이다. 많은 사람이 내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내 아이디어를 납득시킬 수 있죠? 제일 잘 먹히는 논리가 뭘까요? 나는 그들에게 대답한다. 문제는 논리가 아닙니다.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잘 먹히는 논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먼저 물어봐야 한다. 물은 후에는 입 다물고 상대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절대로 알 수 없다. 고객들이 저렴한 물건만 찾는다고 불평하는 판매사원이 많은데 이들의 불평은 곧 나는 고객의 욕망을 읽어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고객들이 가격만 가지고 협상한다는 뜻과 같다. 하지만 욕망을 정확히 짚어 공략하면 가격에만 매달릴 고객은 많지 않다. 자신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품 앞에서는 가격이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면 상대의 욕망을 읽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배우자든 아이든 부모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고객이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니까 말이다.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는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꼽자면 다음과 같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한다. 의외의 것은 대체로 잘 통한다. 그리고 요즘처럼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이란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것 중 하나다. 상사와 매일 언쟁을 한 직원이 있다고 해보자. 500번째 싸우는 날 상사는 부하 직원이 앞선 499번처럼 자신의 말에 토를 달며 반박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상대가 통 말을 안 한다. 상사는 당황한다. 그리고 불안해진다. 불안하면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이다. 그렇게 침묵은 갈등 상황에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한다. 싸움을 기대한 사람에게 상대의 침묵만큼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는가. 침묵은 생각을 자극한다.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아빠를 본 적이 있다. 아이는 5미터 앞에서도 골대에 골을 못 넣는 수준이었다. 축구 꽤나 할 것처럼 보이는 아빠는 아들을 가르치느라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상체 숙이고 다리를 더 빨리 움직이고 양팔로 균형 잡고 힘껏 찬다. 아니, 너무 약해. 아이는 연방 공을 찼지만 계속 빗나갔다. 가망이 없어 보였다. 아빠는 당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벌개졌다. 다행히 그의 목숨을 구한 건 그의 지성이 아니라 급격히 저하된 체력이었다. 지친 아빠는 말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거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의 실력이 점점 좋아졌다. 심지어 스스로도 놀란 듯 내가 어떻게 넣은 거지? 라며 의아해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아빠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했는데? 라고만 물었다. 아이는 공을 찰 때 상체를 숙이려 했다고 대답했다. 아빠는 말없이 양쪽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날 그 아빠는 모든 아빠와 엄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배운 셈이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떠든다. 그리고 결국 실망한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 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침묵은 최고의 코칭이다. 침묵은 코칭의 기본 원칙이며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빠른 변화 유도 방법이다. 한 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면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변명하는 대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맹세할 때까지 계속 훈계를 늘어놓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방법을 바꾸어 역지사지의 방법을 써봤습니다. 부하 직원을 불러 제 의자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팀장이고 내가 자네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겠나 하고 물었지요. 상사가 훈계를 그치고 입을 다문 것도 모자라 자기 자리를 내주고 자신을 야단쳐달라니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주문이었을 것이다. 결과는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자문과 코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자문은 상대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최악의 적은 선의다 라는 말이 있다. 코칭은 이 사실을 깨달아 조언을 줄이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침묵은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낸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포커판과 같습니다.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지요. 로마의 시인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침묵했더라면 철학자로 남았을 텐데. 철학자들은 생각 없이 떠들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철학자가 거의 멸종했다. 최근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할 말을 곰곰이 고민하는 사람 말이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떠들고 본다.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왜 이 지점에서 말을 중단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같은 간단한 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오는 대로 내뱉고 돌아서서 후회한다. 아마도 대부분이 생각과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편과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빵에 잼을 바를 수 있다. 하지만 그때조차 입을 다문다면 훨씬 빨리 더 골고루 잼을 바를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은 동기를 부여한다. 용기를 주거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 보통은 말을 건넨다. 응원과 채찍질, 협박과 설득을 동기부여와 동의어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내가 아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적다. 심지어 그들은 말을 하는 시간보다 입을 다무는 시간이 더 길다. 한 펌프 회사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직원들에게 신제품이 아시아 제품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 원가를 20% 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생산팀이 2시간 정도 창의적 사고 운운하는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복창하는 따분한 아침 조회 장면을 상상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팀장은 단 2분 만에 혼실을 끝냈다. 작업장으로 들어가니 연단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연단 위에는 천을 뒤집어 씌운 물건이 2개 있었다. 팀장이 첫 번째 천을 벗겼다. 아시아제 펌프에 엄청나게 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280유로. 다음으로 천을 벗기자 자사 펌프가 나타났다. 350유로.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팀장은 딱 한마디만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바꿉시다. 훈시 끝. 하지만 직원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연단 주위에 모여서서 어떻게 해야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만약 생산팀장이 2시간 동안 혼시를 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직원은 혼시가 끝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현명하게 말을 선택하면 적은 말로도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윈스턴 처칠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몇 시간 동안 연설을 해대지 않았다. 피와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로 시작한 그의 취임 연설은 간결했지만 전쟁을 앞둔 영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침묵은 책임감을 일깨운다. 한 경영자가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27살이나 먹었는데 사고만 치고 다니지 뭡니까?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의 협박과 호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만약 아들이 또 사고를 치거든 도와주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라고 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실제로 그가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고를 칠 때마다 화를 벌컥 내면서도 지갑부터 꺼내는 아버지의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외의 반응에 놀란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렇게 수백 번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소용없던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처럼 말 없는 설득이 더 강력한 법이다. 아마도 이때 아버지는 불쑥 튀어나오려는 말을 참느라 무진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노력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자 그는 말했다. 이런 방법을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요? 진작 알았으면 돈도 버리지 않았을 거고 아들놈도 훨씬 자립적으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침묵은 학습을 돕는다. 이해가 잘 된다, 따라가기가 쉽다고 느끼는 강의를 살펴보면 그 강사들에게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시점에 말을 쓸 줄 아는 능력이다. 말을 잘하는 비결은 언어적인 표현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숙제하고 방 좀 치우고 자전거 차고에 갖다 놓고 이리 와서 설거지 좀 도와. 엄마들이 이렇게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잔소리를 퍼붓는 광경을 보면 연민이 든다. 아이가 아니라 엄마에게 말이다. 말을 알아듣기도 힘든데 어떻게 머리로 이해를 하겠는가. 어른들도 힘든데 하물며 아이들이 말이다. 말 잘 듣는 아이를 둔 엄마는 할 일을 알려줄 때도 침묵을 활용한다. 숙제부터 해. 그리고 잠시 입을 다물고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제대로 들었나? 질문이 있나?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이를 확인한 후에야 다음 지시로 넘어간다. 어떤 회사 팀장이 말했다. 우리 직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팀장이 없는 틈에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 말씀은 절반만 들어요. 어차피 한 말 또 하고 또 하시는 거니까요. 이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안 봐도 뻔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